네,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간밤 미증시가 부진하기도 했고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여러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지수가 크게 힘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48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912선에서 움직입니다. 각각 0.5에서 0.6% 정도 밀리고 있는 구간인데요. 여기서 어떤 종목들 추려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 머니맵 통해서 섹터들, 종목들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그래도 지금 소폭 오르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다 파란불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형주들은 대부분 좀 밀리고 있고 힘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로봇이라던가 뭐 초전도체, 일부 테마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요. 네이버, 카카오 굉장히 눈에 띕니다. 오늘 일단은 네이버가 오름폭을 계속 키워가면서 3% 가까이 올라가죠. 이 삼성 쪽에서 이제 반도체에 투자를 할 때, 뭐 반도체를 앞으로 만들고 할 때 네이버에 AI를 사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단독 뉴스가 전해지며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항공이나 넷마블, 펄어비스 등등의 일부 종목들 빨간불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어떤 종목 보면 좋을지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어려운 시장에서도 지금 5% 이상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HD 현대건설기계가 될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별 이슈가 있습니다. 이 사우디 아람코의 회장이 방한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HD 현대 이쪽과 또 만남을 가졌다. 지금 뭐 대기업들과 회동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여기서도 우리가 뭐 수출 계약을 따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개별 뉴스에 집중하시면 뭐 투자하기가 쉽지 않죠. 그 뉴스가 만약 아니라고 뭐 발견되었을 때 뭐 주가가 급락할지 안 할지도 알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실제로 아무 성과가 없으면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투자는 의미가 없는 것일까. 그래서 그런 개별 뉴스도 뭐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체 맥락을 살펴봐야죠. 최근 들어서 이런 건설 기계들이 다시 약해졌다가 또 부각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과거 그렇게 주가가 강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다른 종목군들을 말씀드릴 때도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핵심은 공장, 광산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뭐 주택, 그다음에 뭐 그 사무용 오피스텔, 이런 오피스 이런 것들은 최근 들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공장 짓고 우리나라도 공장 짓고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에도 공장은 계속 짓죠. 그다음에 중동도 계속 무언가 건설을 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 기계의 전반적인 힘이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많이 이제 맥락이 닿아 있는 종목군들은 뭐 힘들어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미 그 건설기계 탑티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중국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중국 비중을 많이 줄였고,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지금 뭐 광산기계, 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사우디 누구와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맥락 안에서 실적이 늘어났다라는 거고요. 또 최근 시장이 탄력을 약간 잃으면서 이들 종목도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본질은 바뀌지 않았고 공장 아직 다 지어지지 않았고 광산도 더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 포인트를 둔다면 너무 뭐 비싸지만 않다면 이들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이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아무래도 좀 밀렸었는데 좀 시장에서 소외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또 하나의 테마성의 뉴스가 나온 것도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들의 실적이 어쨌든 개선이 되고 뭔가 계속해서 수주 소식이 전해진다. 이런 거 좀 체크하면서 이 섹터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리뷰해 볼 종목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정유주 좀 화학주들, 석유화학 이런 종목들 저희가 좀 저점일 때부터 얘기를 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종목 말씀해 주셨던 게 7월 20일 그리고 GS 같은 경우에도 8월 21일에 얘기를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때는 정유주들이 좀 많이 눌려 있었고 시장에서 관심도가 좀 낮은 쪽이었는데 최근에 8월 말부터 해서 유가도 뭐 계속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거운 종목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보세요? 네, 최근 들어서 낙폭과대주들 중에서 뭐 단기 급등이 나오거나 반등하는 종목 많이 보이고 있죠. 뭐 롯데케미칼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뭐 최근 들어서 KCC도 뭐 저점에서 좀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뭐 화학주들의 전반적인 반등과 정유주의 반등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익에 기인하고 있는 거죠. 유가가 올라가면서도 뭐 물론 당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평가 차익과 관련된 부분,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그동안 실적 악화의 하나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근데 본질적으로는 정제 마진이 2달러에서 무려 17달러까지 강해지면서 이익이 개선되니까 주가는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들 종목 9월, 10월 되면 뭐 배당 관련 매수도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다. 그때 가격 대비해서의 전체적인 배당 수익률이 뭐 많게는 뭐 7, 8% 정도 되더라라는 관점에서 두 종목 모두 언급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투자 관점 유효하고 긍정적인데 다만 한 가지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은 중국의 3분기에 그 석유 제품 출하량, 그러니까 수출량 쿼터를 조금 늘렸습니다. 이걸 만약에 4분기에 더 늘리거나 여기에 만약에 변화를 주면 정제 마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의 변수는 계속 눈여겨서 체크해 보시고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여전히 뭐 광역 홀딩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뭐 조정 시에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직 위쪽으로 주가의 한 10% 이상의 상승 여력은 저는 뭐 충분히 남아있다. 10%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유주들이 잘 가는 이유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겁니다. 정제 마진이 개선이 된다면 수익성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가 아직도 한 10%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 그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파라다이스, 내가 수혜자다. 어제 일단 중국 관광 이런 좀 기대감에 오랜만에 또 미용기기랑 그리고 카지노가 다 같이 올랐더라고요. 대표주들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중국의 국경절, 뭐 우리도 이제 곧 추석 연휴 다가오는데 이쪽도 이제 연휴, 긴 연휴잖아요. 다가옵니다. 네, 뭐 10월 6일까지 쉬니까 우리보다 뭐 더 길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긴 연휴의 핵심 포인트는 저는 호텔신라와 파라다이스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파라다이스가 지금 이 PCT와 중국의 가장 큰 여행 사이트라고 볼 수 있는 시트립과 연계해서 관광 상품을 팔고 있다는 거죠. 네. 물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얼마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016년 17년만큼 많이 온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기대감이 지금 살아있는 종목군들이 강한 거죠. 로봇이 지금 실적이 나옵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주가는 뭐 저렇게 날아가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결국 기대라는 거잖아요. 실적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이들 종목은 파라다이스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일본 VIP를 통해서 실적 많이 끌어올렸고요. 지금 한 5에서 10% 정도 부족한 상황이고 마진율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데 어쨌든 중국인들은 온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큰 업체인 시트릭과 연계해서 온다. 그러면 이 호텔에 와서 뭐 당연히 호텔도 이용하고 다양한 시설들 이용하겠지만 핵심은 가장 큰 마진을 내는 이 안에서의 카지노를 얼마나 이용할 거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 VIP들까지 온다면 지금 일본 VIP들로 이만큼 끌어올려 놓은 실적에 플러스 알파가 더해지면서 잘하면 2019년도에 그 최대 매출과 이익을 넘어설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전히 호텔신라, 개별 품목, 뭐 화장품 같은 개별 품목보다는 호텔신라 같은 면세점, 어쨌든 사람들이 와서 소비를 하면서 매출이 커지면 마진은 이미 개선됐고 매출이 증가한다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인 거죠. 만약에 2019년도 이상의 숫자를 매출이든 이익이든 하나 정도만 찍어준다면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에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성과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현재 저평가된 주가가 더 올라갈 개연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최대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과 함께 연계를 해서 이렇게 좀 관광 상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유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그렇다면 이게 이제 고스란히 실적으로 잘 반영이 돼야 될 텐데 최근의 실적부터 해서 앞으로 전망까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실적은 아까 언급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이미 매출액 부분에서도 YOY로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네. 전체적인 그 볼륨의 크기가 저 옆에 2018년, 19년에 그 최대 구간으로 근접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죠. 네. 그다음에 지금 국적별 방문객 추이도 지금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미 2019년도의 흐름을 찍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중국인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만큼은 안 온다. 그런데 최근에도 이미 증가하고 있었고 최근 마카오의 실적으로 봤을 때 중국인들이 다니기 시작하면서 카지노와 관련된 기대감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10월 6일까지의 방문의 실적이 뭐 아무리 빨라봐야 10월 말 정도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 혹은 뭐 해당 뉴스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그런 기대감을 선반영할 것 같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숫자가 나오면 실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사결정은 그 숫자가 나온 이후에 다시 하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많이 끌어올렸는데 저기에 플러스 알파가 존재한다. 그 플러스 알파의 크기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특히 초기에는. 그 다음에 연휴가 워낙 긴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저는 여전히 매력이 있다. 이게 만약에 주가가 비싼 상황이라면 매력 없겠지만 잠시 후에 살펴볼 주가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어서 저는 여전히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긍정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데요. 주가 봤을 때 이 기대감 덕분에 좀 헐헐 날아서 정말 그 파라다이스라는 주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뭐 주가도 반등을 일부는 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준비된 그림 보시면 거의 역대 최저 밸류에서 이제 약간 올라온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누렸던 저 높은 주가, 뭐 1.3배 이상의 강력한 퍼포먼스 어렵다라는 거죠. 뭐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뭐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처럼 저렇게 중국을 배제한 낮은 밸류에이션도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번에 연휴 이후에 또 얼마나 꺾여 내려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기대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면 저는 적어도 2만 원 이상의 가격을 보면서 지금 현재 구간은 베팅을 늘리거나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강력 홀딩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도 2만 원 한 초반대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만 원 초반 정도까지 얘기를 주셨어요. 22,000원 이렇게 가격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인데요. 바로 대한항공을 좀 가지고 오셨거든요. 반격을 예상할 때라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이 항공주들의 흐름이 더 안 좋아진 게, 앞서 우리가 정유주는 참 이 유가가 올라갈 때 최대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항공료의 가격도 최근 한 3개월 사이에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실적에는 굉장히 안 좋을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 주가가 2달 사이에 한 10% 빠졌거든요. 네, 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주가는 오히려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종목을 강조하는 것은 유가는 어느 정도의 그 유가 관련된 그 흐름으로 인해서 약간의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지만 이건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물운임이 저렇게 빠졌다. 그래서 최악의 구간에서도 주가가 올랐던 건 화물이 적극적으로 네. 늘어나면서 오히려 이익이 좋았기 때문에 코로나 구간에서 주가가 강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가 끝나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재개됐고 화물로, 그러니까 그 여행기로 나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 배 다시 이런 것들로 돌기 시작하면서 화물운임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마진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마진율을 기록했던 화물 부분의 하락이 주가 하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봐야 될 텐데, 그럼 여기서 핵심 뭡니까? 이게 끝이냐? 더 내려갈 거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증권사뿐만 아니라 전체 증권시장에서 부르짖는 게 뭐죠? 4분기 반도체 회복. 그런데 항공화물의 상당 부분은 ID 부품. 네. 그럼 반도체가 회복된다면 저것도 최소한 바닥을 찍고 플랫하게 가거나 위쪽으로 업사이드로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보면 화물 쪽에 만약에 이익 둔화로 인해서 그동안 주가가 약세를 보여온 것이라면 저는 유가는 유가 그 보조금을 통해서 일정 부분 흡수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별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좀 좋아질 개연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도 어느 정도 이제 좀 턴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그런 IT 쪽을 나르는 부분에서 이제 화물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 얘기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너무 안 좋았던 여객 같은 경우에도 뭐 단거리부터 시작해서 장거리까지 서서히 좀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객은 뭐 워낙 좋죠. 근데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화물 자체의 그 마진이 워낙 컸고 화진의 그 YOY로 비교하면
그것보다 계속 이익이 떨어지고 네.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 이익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게 떨어진 것이 이제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내려간다면 주가 올라갈 수 없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지금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객은 뭐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3분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성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부 구간은 여전히 뭐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구간이고 뭐 공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뭐 휴가철이니까 당연히 네. 더했을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저껜가 이제 한번 다녀왔는데 그때도 뭐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물론 뭐 그 사람들이 다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러면 화물 쪽은 최소한 플랫 여객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라면 저는 뭐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이유가 있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최근에 단기 낙폭과대주들의 빠른 반등이 나타나는 것은 수급의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모멘텀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한항공도 매력적인 가격에 내려오지 않았느냐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우리가 좀 우려할 만한 그런 마이너스 요인들도 있지만 그 와중에도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추석 연휴도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예매를 해서 이미 매진이 됐더라고요. 일단 지금 낙폭이 좀 큰 상황에서 반등의 타이밍이 그러면 좀 가까워진 것인지도 궁금하고 어디까지 갈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뭐 이 PER 차트는 워낙 이제 이익이 뭐 적자도 네. 났다가 이러면서 뭐 좀 측정하기 어려운 구간에 있습니다만 핵심 포인트는 어쨌든 굉장히 낮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핵심 포인트죠. 자, PBR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저렇게까지 나쁘게 볼 만한 이유가 있느냐. 물론 이 아시아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회사의 실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그의 변수들을 조금 빼고 바라봤을 때 나머지 변수를 중립으로 놓고 보면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뭐 한 달인가요? 그 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목표가를 33,000원으로 제시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혹은 뭐 잘못 판단했던 일부 요소가 있었던 것을 고려해서 목표가는 한 10% 정도 낮추되 저는 충분히 지금은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큰 게 아니라 업사이드 포텐셜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베팅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베팅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 보유해서 조금 손실이 나신 분들도 실망할 때가 아니라 버텨야 될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목표가 3만 원, 현재 구간은 뭐 저는 뭐 아주 적극적이진 않더라도 분할 매수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자 의견은 긍정적인 부분들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목표 주가는 33,000원에서 3만 원으로 하향됐다. 이 부분은 짚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봤고요.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